하루 24시간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사실 이게 다 최적화잖아요. 당신도 매일 하고 계시죠? 그 버스 앱 켜서 최단 경로 찾고 쇼핑할 땐 또 최저가 비교하고 가끔은 뭐 전시회 동선까지 짜면서 어떻게든 효율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삶 곳곳이 최적화의 연속인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 최적화, 그중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최적화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 말인데요. 유튜브 세바시 강연 채널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배옥연구원님 강연이요. 이게 그냥 양자 컴퓨터 기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연구 과정에서 겪는 실패 있잖아요. 이걸 되게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랑 그리고 우리 삶에도 딱 적용해 볼 만한 진짜 흥미로운 비유 같은 걸 제시하더라고요. 네, 그 점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아, 맞아요. 그 비유가 참 좋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최적화란 게 뭔지 좀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복잡한 현실 문제를 어떻게 수학적인 틀, 뭐 모델이라고 하죠. 그걸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지 이걸 먼저 살펴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즘 진짜 핫한 양자 컴퓨터, 특히 그 변분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방식으로 이런 최적화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것도 알아볼 거고요. 근데요, 사실 기술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이 강연의 진짜 매력은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연구자들이 겪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소위 실패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통찰, 그리고 양자역학의 그 신기한 개념들, 중첩이라든가 얽힘 같은 거요. 이걸 우리 삶의 도전에 빗대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 이 부분이 아마 당신에게도 좀 깊은 울림을 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그럼 일단 기본부터 짚어보죠. 최적화. 강연에서는 주어진 자원이나 조건 안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원이라는 게 뭐 시간, 돈, 건강일 수도 있고, 연구에서는 또 쓸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성능,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일상 예시는 뭐 많이 아니까 넘어가고, 강연에서 그 마케팅 예시가 재밌었어요. 신제품 홍보 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걸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거냐?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뭐 심플하지만 화려하게 이런 느낌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강연자분은 두 가지 전략을 비교하셨어요. 하나는 그냥 많은 사람한테 무작위로 샘플을 쫙 뿌리는 거. 다른 하나는 소수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 뭐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죠. 그 사람들한테 집중해서 그 파급 효과를 노리는 거. 당장 드는 비용만 보면 후자가 더 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전체적인 홍보 효과, 그러니까 최적화된 결과를 생각하면 이게 더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런 복잡해 보이는 상황을 수학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강연에서는 그래프라는 걸 썼는데요. 아, 그래프요. 점이랑 선으로 된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점, 꼭지점이랑 선, 변으로 이루어진 그림 같은 거요. 여기서는 소비자를 점으로 보고요.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이 사면 나도 좀 사고 싶어지는데? 하는 그런 구매 영향력 있잖아요. 그걸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선의 숫자를 매기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도 표현할 수 있고요. 오, 이렇게 그림으로 딱 그리고 나면 문제가 훨씬 단순해져요. 전체 소비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누냐면 두 그룹 사이에 연결된 그 선들의 영향력 값 있죠. 그걸 다 더했을 때 가장 커지도록 그렇게 나눈 다음에 사람 수가 더 적은 그룹에만 샘플을 주는 거죠. 아하. 그러면 비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최대로 끌어올리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학에서는 최대 절단 문제, 영어로는 max cut problem이라고 불리는 문제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복잡한 현실 문제를 수학이라는 어떤 언어로 번역을 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 복잡한 마케팅 문제가 수학 문제로 딱 떨어지니까 뭔가 되게 명쾌해지는 느낌인데요. 신기하네요. 강연하신 배옥 연구원님도 원래 수학 전공하셨고 지금은 이런 최적화 문제를 양자 알고리즘으로 푸는 연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최대 절단 문제 같은 걸 NP 완전 문제라고 부른다면서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뭔가 엄청 어렵다는 그런 뉘앙스 같은데. 네, 맞아요. NP 완전 문제.
이게 쉽게 말하면요. 문제 크기가 조금만 커져도요. 완벽하게 제일 좋은 답, 그러니까 최적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말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죠. 지금 컴퓨터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런 문제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양자 컴퓨터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답을 못 찾으면 좀 의미가 없지 않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강연에서도 강조됐어요. 100점짜리 완벽한 답이 아니더라도요. 한 95점짜리 꽤 좋은 답 있잖아요. 그걸 근사해라고 하는데 이걸 빨리 찾는 것만으로도 현실에서는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근사해. 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항공사들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수천 대고 노선도 수만 개고 승무원 스케줄도 짜야 하고 이걸 완벽하게 최적화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만약 지금보다 그냥 5%만 더 효율적인 계획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절약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근사해가 아주 중요해요. 그렇군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니. 약간 안심이 되네요.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양자 컴퓨터는 이런 어려운 최적화 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강연에서는 양자 근사 최적화 알고리즘, QAOA라고 하셨죠? 이걸 연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변분양자 알고리즘, VQA의 한 종류라고요? 아, 용어들이 좀 어렵긴 하네요. 네, VQA, 변분 양자 알고리즘.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 꽤 흥미로워요. 이게 양자 컴퓨터 혼자서 막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일반 컴퓨터 있죠? 고전 컴퓨터. 얘랑 협력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하이브리드요? 네, 비유를 하자면 양자 컴퓨터는 마치 넓은 숲에서 보물이 있을 만한 구역을 빠르게 스캔하는 정찰병 같은 역할을 해요. 양자 중첩이나 얽힘 같은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답이 있을 만한 가능성 있는 영역을 아주 넓게 탐색하는 거죠. 오, 정찰병. 그럼 고전 컴퓨터는 뭘 하냐? 이 정찰병, 즉 양자 컴퓨터가 가져온 정보를 분석하는 지휘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분 같은 좀 복잡한 계산은 사실 고전 컴퓨터가 훨씬 잘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탐색한 결과를 딱 받아보고 이쪽 방향으로 조금 더 탐색하면 더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아 하고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양자 컴퓨터가 다음 탐색에 사용할 설정값, 이걸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이걸 조종해 주는 거예요. 아하. 이걸 서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반복하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넓게 보고 고전 컴퓨터가 정밀하게 조준하고 뭐 이런 식의 협업 플레이랄까요? 이야, 양자 컴퓨터랑 고전 컴퓨터가 각자 잘하는 걸로 딱 역할을 나눠서 협력하는 거군요. 되게 효율적인데요? 근데 이건 왜 쓰는 거죠? 그냥 양자 컴퓨터 혼자 하면 더 빠르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가진 양자 컴퓨터는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전문가들은 니스크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양자 정보 단위인 큐비트 수도 좀 제한적이고 계산 과정의 오류, 그러니까 잡음이 꽤 많아요. 아, 잡음? 네, 그래서 순수하게 양자 계산만으로는 예를 들어서 쇼어 알고리즘처럼 아주 복잡하고 정확한 답이 꼭 필요한 문제를 풀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인 면이 있죠. 그 쇼어 알고리즘은 현재 암호 체계를 깰 수도 있어서 파급력이 엄청나지만 훨씬 더 성능 좋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아직은 좀 거리가 있죠. 그렇군요. 반면에 이 VQA는요. 현재의 좀 불완전한 양자 컴퓨터로도 뭔가 실용적인 결과를 내보자 하는 되게 현실적인 접근법이에요. 고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양자 계산의 부담을 좀 줄이고 잡음의 영향도 어느 정도 피하면서 최적화 문제에 근사해를 찾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완벽하진 않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 최선을 찾아보려는 노력.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현재 기술의 한계를 딱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협력 방식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접근이네요. 네. 그런데 강연에서도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꼭 이런 줄면을 하신대요.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으로 풀면 무조건 더 좋은 건가요? 이거요. 근데 배웅 연구원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게 저는 좀 의외였거든요.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뭔가 만능 해결사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흔히 갖는 기대랑은 좀 다르죠. 같은 최적화 문제라고 해도요. 그 세부적인 조건,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그래프 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양자 알고리즘이 더 좋은 답을 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오히려 기존의 고전 알고리즘이 더 빠르고 정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특히 이 VQA 방식은 양자 계산이랑 고전 계산을 계속 주고받잖아요. 이게 과정이 복잡해서요. 이 방식이 고전 방식보다 항상 이만큼 더 좋다라고 수학적으로 딱 부러지게 증명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해요. 아, 성능 증명이 어렵다. 여기서 이제 강연자분이 그 실패의 이야기 꺼내시더라고요. 이 어려운 연구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구자들이 늘 성공만 할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었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실패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강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개발한 양자 알고리즘이 얼마나 좋은지 증명하는 방법을 아직 못 찾은 경우. 이건 뭐 말 그대로 아직 문이 닫히지 않은 약간 열려있는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 계속 도전해볼 여지가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둘째는 더 흥미로운 경우인데요.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애써서 개발한 양자 알고리즘보다 기존의 고전 알고리즘이 더 성능이 좋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소의 양자 이득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뼈아픈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힘 빠지겠는데요? 그런데 연구원님은 이것도 진정한 실패는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애초에 고전 컴퓨터로도 충분히 잘 풀리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를 선택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던. 잠깐만요. 그럼 양자 알고리즘이 고전 알고리즘보다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실패가 아니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연구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강연자의 관점 전환이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를 드셨는데요. 첫째, 지금 당장 성능이 좀 안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양자 하드웨어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하면요. 지금 만들어둔 이 알고리즘이 그때 가서는 엄청난 성능을 낼 수도 있다는 그런 이론적인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 미래를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설령 연구 결과가 양자 이득 없음, 즉 실패처럼 보이더라도요. 그 결과 자체가 다른 연구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정보요? 어떤 정보죠? 자, 이 길로 가봤는데 아직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와, 다른 연구자들이 똑같은 길을 가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자체로 정말 의미 있는 과학적 기여라는 거예요. 와. 이 길은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성공적인 연구 결과다. 이건 진짜 생각의 전환인데요. 실패가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셈이군요. 멋지네요. 정확해요. 어떤 연구도 혼자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다른 연구들이랑 보이지 않게 다 얽혀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연구가 당장 성공 이렇게 포장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가 다른 연구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면 그 연구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성공적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실패를 경험했을지는 몰라도 실패한 연구는 아니다. 네, 실패한 연구는 없다. 정말 멋진 말이네요. 다른 연구와 얽혀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얽힘이라는 키워드가 뒤에 또 나오죠. 강연자분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양자역학의 개념을 자신의 연구 경험과 삶에 비유하는데 이 부분이 진짜 독특했어요. 특히 중첩, 슈퍼지션 상태라는 개념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연구를 시작할 때마다 자신을 성공과 실패의 중첩 상태로 초기화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양자역학에서 중첩이라는 게 하나의 입자가 측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상태, 예를 들어 0이면서도 동시에 1인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신기한 개념이죠. 강연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도 약간 비슷하다고 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명확하게 딱지를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또 다른 맥락에서 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 순간을 아직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여러 가능성이 그냥 공존하는 상태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과에 너무 좌우되기보다 그 가능성 자체에 집중하는 태도랄까요? 성공과 실패가 그냥 공존하는 상태. 마치 그 슈레딩거 고양이처럼요. 아니, 동전이 막 돌고 있는 상태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그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 쪽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냥 가능성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강연자는 또 다른 양자역학 개념인 얽힘, 인탱글먼트를 약간 해결책처럼 제시해요.
이 중첩 상태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바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분야와 적극적으로 얽히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아, 얽힘이요? 네. 실제로 양자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요. 이게 한 분야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리학, 수학, 컴퓨터공학, 재료공학, 전자공학.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지식과 기술을 나누고 협력하고, 즉 얽힐 때 비로소 이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강연에서는 이걸 1000조각짜리 직소 퍼즐 맞추기에 비유했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퍼즐 조각, 즉 자기 연구를 열심히 맞추고 그걸 서로 연결하고 소통할 때 전체 그림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얽히는 순간에 예상치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문제가 풀리는 경험, 이런 걸 실제로 많이 한다고 하죠. 아, 학문 간의 얽힘이 혁신을 만든다. 이건 뭐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걸 개인의 삶으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당신이 지금 혹시 뭔가 좀 혼란스럽거나 일이 잘 안 풀려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잠시 멈춰선 듯한 그런 기분이 든다면요. 그 상태 자체가 어쩌면 성공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이 내포된 중첩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한 단계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실패가 아니라 가능성의 중첩 상태일 수 있다. 와, 이건 되게 위안이 되면서도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해야 할지 좀 막막하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강연자는 그 확률을 바꾸는 열쇠가 아주 사소한 얽힘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제안해요. 뭐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동료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는 것. 아, 전혀 관심 없던 분야의 책이나 기사를 한번 그냥 쓱 펼쳐보는 것. 아니면 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문장은 좀 기억해둬야겠다 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런 아주 작은 시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얽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네요. 네,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들과 정보와 세상과 얽히는 그 순간에요. 우리의 삶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나 해답을 만날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삶 자체를 최적화해 나가는 진짜 과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는 최적화가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특히 배욱 연구원님의 강연을 통해서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VQA 같은 방식으로 현실의 복잡한 최적화 문제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도 물론 흥미로웠지만 저에게는 연구 과정에서의 실패를 바라보는 그 새로운 시각이 더 인상 깊었어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고 또 공동체 전체에 기여하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 마치 측정되기 전까지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 양자의 중첩 상태처럼요. 그렇죠. 그 비유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불확실한 상황을요, 나는 실패했어, 혹은 나는 지금 정체되어 있어, 이렇게 딱 단정 짓기보다 어쩌면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중첩 상태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은 어쩌면 아주 거창한 돌파구가 아니라요, 당신이 오늘 혹은 내일 새롭게 시도하는 아주 작은 얽힘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당신의 삶에서 어떤 사소한 얽힘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뭐 낯선 사람과의 짧은 미소 섞인 인사일 수도 있고요.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흥미로운 글귀를 친구에게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당신의 상황을 성공과 실패가 중첩된 상태라는 그런 새로운 렌즈로 한번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작은 시도들이 당신의 그 가능성 상태에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조용히 기대해 보는 건 어떨까요?